부족함이 없는 노후란 있을까요? 은퇴 후 연금도 매달 들어오고 집도 제 명의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점점 줄어들고 조금씩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나름 노후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준비가 안 됐더라도 앞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만들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년 만에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누르시면 오늘 하루 귀인을 만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세이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으로 32년 동안 일하다가 정년퇴직했습니다. 자녀는 둘 다 결혼해서 출가했고 손주가 셋이나 있습니다. 주변에선 영순이 언니는 참 잘 살고 있어 하곤 했습니다. 퇴직금도 4억 원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90만 원씩 나오니까요. 우리 명의 아파트도 있고 겉보기엔 여유 있어 보였죠. 퇴직하고 첫 해 정말 여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가서 상추며 토마토를 돌보고 오후엔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손주 생일이면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 한 벌 사주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좀 빠듯했지만 그래도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있었고 연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가까워지면 가슴이 철렁했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몇 번이나 물건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 같으면 별 생각 없이 장바구니에 담던 것들이 갑자기 부담스러워 보이더라고요. 12,000원짜리 소고기를 들었다가 이거 꼭 필요한가 하며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5,000원짜리 과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은행에서 그렇게 오래 일했던 제가 말이죠. 친구들과의 약속도 점점 미루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뭐 그리 큰 돈이라고 매번 다음에 보자며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나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소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통장 잔고는 계속 얇아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불안이라는 감정이 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자꾸만 돈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는데 주변에선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다들 요즘 잘 지내지? 하면서도 속마음은 감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고 더 모른 척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무심한 소비가 가져온 침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꼼꼼한 성격입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도 한 푼이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항상 신중하게 일했거든요. 그런데 제 소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관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감정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심심하면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뭔가 사고 싶은 충동이 들면 그냥 주문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우리 새끼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며 흔쾌히 보냈고요. 그런데 이런 소비들이 하나씩 쌓이니까 제 자산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원인을 잘 모른 채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정말 나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처럼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카드 명세서를 펼쳐봤습니다. 내가 뭘 샀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앱에서 8만 원, 편의점에서 15만 원, 홈쇼핑에서 12만 원, 각종 자동 결제가 20만 원. 금액 하나하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개수가 문제였습니다. 이거 내가 시킨 거 맞나? 싶은 결제들도 많았습니다. 새벽에 출출해서 시킨 야식, 심심해서 주문한 건강식품, 손주들 용돈 보내려고 편의점에서 뽑은 현금.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홈쇼핑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사지기를 샀고 또 어느 날은 공기청정기를 샀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물건들이 집에 와서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런 게 언제 배송됐지? 하면서 집안을 둘러보니 포장도 뜯지 않은 상자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산 것처럼 낯설더라고요. 특히 안방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건강보조식품들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건 같은 건강식품을 2번 주문한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홍삼 제품을 한 달 전에 샀는데 또 다른 브랜드 홍삼을 주문했더라고요. 심지어 첫 번째 제품은 아직 절반도 안 먹었는데 말이에요. 문제는 지출 자체가 아니라 제가 이런 소비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행에서 32년 동안 일하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계산했던 제가 정작 제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두 개쯤 괜찮다고 넘겼던 소비들이 쌓이니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연금이 90만 원 들어와도 생활비로 나가는 게 130만 원이면 매달 40만 원씩 마이너스였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제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출의 정체를 모르니 계획도 조절도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이 새는 걸 모르는 것처럼요. 나는 아껴 쓰는 편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얼마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걸요. 소비가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를 통제해야 한다는 걸요. 며칠 동안 모든 영수증을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나눠보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식비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생활용품,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기타 항목이 가장 많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 소비들이요. 편의점에서 5천 원, 1만 원씩 쓴 것들이 한 달에 모이니까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현금 인출이었는데 그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났어요.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만 원, 5만 원짜리 작은 구매들이 한 달에 20여 건이나 있었어요. 생활용품, 건강식품, 옷, 잡화. 하나하나는 꼭 필요한 것 같았는데 모이니까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자동결제 항목들이었습니다. 넷플릭스 구독료 월 1만 3천 원,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건강액 구독료. 이런 것들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손주들에게 보내는 용돈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큰 손주 학원비 지원 월 10만 원, 둘째 손주 과외비 월 15만 원, 셋째 손주 태권도 장비 5만 원. 손주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머니가 사줄게 하며 흔쾌히 카드를 꺼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 달 지출이 150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연금 9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부족한 돈은 퇴직금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소비를 통제하려면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걸요. 그 첫걸음은 모든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제 지출을 들여다보며 불안해하고 있던 중 복지관 게시판에서 한 장의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막연한 불안과 너무 비슷한 제목이라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나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20여 명 앉아 계셨어요.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아,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조금 안도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강사가 말한 첫마디에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건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소비 습관입니다. 맞아.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가지 사례를 들으며 제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강사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첫째, 사소한 외식과 모임이 반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지갑을 여는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친구 정자와 만날 때마다 언니가 낼게 하며 카페 계산을 도맡아 했거든요. 한 번에 6,000원, 8,000원이지만 한 달에 모이면 15만 원은 좋게 넘었어요. 심지어 내가 은행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왔던 거죠. 둘째, 충동적으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심할 때, 우울할 때, 외로울 때 쇼핑으로 마음을 달래는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완전히 제 이야기였거든요.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게 되더라고요. 오늘만 특가, 마지막 기회 이런 말에 혹해서 주문 버튼을 누르곤 했어요. 특히 남편이 낮잠 자는 조용한 오후에 더 그랬어요. 뭔가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면서 자꾸 쇼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 몰래 주문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정도는 괜찮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신호였던 거예요. 셋째, 기준 없이 자녀와 손주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려워하는 소리만 들으면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 부모들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큰아들이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엄마가 도와줄게 하며 주저없이 1천만 원을 보탰거든요. 딸이 아이 학원비가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부담할게 하며 매달 15만 원씩 보내고 있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하는 마음이었는데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들, 이건 도움이 아니라 의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맞는 말이네 하시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강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퇴직금 5억 원을 받은 한 어르신이 10년 만에 거의 다 날린 이야기였어요. 큰 돈을 쓴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소비들이 쌓여서 말이죠. 매달 외식비 30만 원, 충동구매 50만 원, 자녀 지원 100만 원. 이렇게 180만 원씩 10년이면 2억 1,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많아지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 패턴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세 가지 모두 해당됐어요. 강의실이 숨막힐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처음엔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150만 원인데 연금은 9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매달 60만 원씩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1년이면 720만 원, 10년이면 7,200만 원. 거기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4억 원의 퇴직금도 15년 정도면 바닥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강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10년 후 당신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어요.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새고 있었어. 남편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은데? 하면서도 제가 정리한 가계부를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게 다 우리가 쓴 거야? 정말? 남편의 놀란 표정을 보니 제가 얼마나 무심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이야기였고 당장 바꿔야 할 문제였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건 어떤 어르신의 상담 사례였습니다. 첫째 아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보태줬고 둘째 딸 아이 학원비로 매달 4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답니다. 도와주는 거죠 뭐. 자식인데.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자식들 어려운데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사는 말했습니다. 자녀 지원은 투자도 사랑도 아닙니다. 그냥 소비입니다. 그 말에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고 반복되면 고정비가 됩니다. 게다가 자녀도 익숙해져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큰아들한테 전세 자금을 보태준 후로 아들이 엄마 또 부족해라고 연락하는 게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처음엔 미안해하더니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 학원비를 제가 대주다 보니까 더 비싼 학원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내주시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강사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주는 한 자녀는 자립할 이유를 못 느낍니다. 결국 도와준 게 아니라 기대하게 만든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자식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의존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강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면 자녀의 독립을 지켜봐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자식들에게 한 일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한 일이었을까요? 더 깊이 생각해 보니 자식들에게 돈을 주는 순간 저는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자식들이 저를 찾는 이유가 생겼죠. 퇴직 후에 갑자기 한가해진 제게 자식들의 엄마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제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하지만 그게 정말 건강한 관계였을까요? 자식들이 저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돈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이들한테 돈을 주는 진짜 이유가 뭘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걸까? 아니면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걸까? 남편도 한참 생각하더니 글쎄, 둘 다인 것 같은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자녀 지원에 대해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닌 이상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고요. 딸이 엄마, 큰애가 피아노 학원을 더 다니고 싶어 하는데 하고 말을 꺼내자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딸아, 손주 교육은 내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아. 큰아들이 엄마 차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하고 전화하자 아들아, 차 수리비는 내가 해결해봐. 정말 급하면 그때 다시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몇 달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식들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스스로 해결 방법을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자식들과의 대화 내용이 달라진 거였어요. 예전엔 엄마 도와주세요로 시작하는 전화가 많았는데 이제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며 안부를 묻는 전화가 늘어났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돈으로 자식들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 하고요. 진짜 사랑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믿고 기다려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자녀 지원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도대체 제가 왜 그렇게 계속 돈을 써왔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자녀 지원을 줄이고 지출 내역도 파악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그렇게 계속 돈을 써왔을까요? 생각해보니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말이 습관처럼 떠올랐어요. 홈쇼핑으로 건강식품을 살 때도 친구들과 만나서 계산을 할 때도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말이죠.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허전했던 것 같아요. 외로워서 카페에 나갔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커피를 마시면 그 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내게 하며 계산을 도맡아 했던 거죠. 무료해서 홈쇼핑을 켰습니다. 오후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남편은 낮잠을 자고 저는 할 일이 없어서 TV를 틀어놓곤 했는데 홈쇼핑에서 나오는 상품들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거 하나쯤은 있어도 좋겠네 하는 마음으로 주문 버튼을 눌렀어요. 미안해서 손주에게 용돈을 보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바빠서 손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 죄책감이 남아 있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에 돈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돈을 쓴 후에도 마음이 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 지나면 또 같은 허전함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또 소비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복지관 강의에서 강사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소비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되기 쉽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 쓰는 돈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돈입니다. 맞았어요. 제가 돈을 쓸 때는 대부분 감정적인 상태였어요. 외롭거나 무료하거나 미안하거나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였죠. 그렇게 쌓인 습관은 지출이 아니라 패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점점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지출을 한 게 아니라 감정을 달래는 패턴을 만들었던 거예요. 외로우면 카페에 나가고 무료하면 홈쇼핑을 하고 미안하면 용돈을 주는 식으로 말이죠. 강사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왜 이걸 샀지? 라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건 이미 감정 소비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정말 많았어요. 홈쇼핑에서 산 건강식품을 보며 이걸 왜 샀지? 하고 생각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친구들과 만나서
필요 이상으로 비싼 음식을 시키고 굳이 여기서 먹을 필요가 있었나 싶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제 태도였다는 걸요. 저는 퇴직 후 생긴 감정적 공허함을 돈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돈으로는 근본적인 외로움이나 무료함,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질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자주, 더 많이 소비하게 됐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보, 내가 돈을 쓸 때를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마음이 허전할 때였어.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자꾸 지갑을 여는 것 같아.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감정을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다뤄봐야 할 것 같아. 외로우면 친구들과 만나되 꼭 돈을 써야 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만나고, 무료하면 홈쇼핑 말고 다른 취미를 찾아보고. 그때부터 저는 제 감정과 소비 패턴의 관계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쓰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소비 충동 뒤에는 감정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고 나니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됐거든요. 감정 소비의 원인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막상 모든 걸 바꾸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단 3가지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첫째, 외식과 모임은 월 2회로 제한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카페나 식당을 가곤 했는데 이제는 정말 보고 싶은 친구만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만날 때도 꼭 돈을 써야 하는 곳이 아닌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차를 마시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의아해했어요. 영순아, 왜 이렇게 검소해졌어? 하면서요. 하지만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가게 정리를 하고 있어서 외식을 좀 줄이려고 해. 대신 우리 집에서 만나는 건 어때? 의외로 친구들도 이해해줬어요. 정자가 사실 나도 요즘 돈 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어. 집에서 만나는 것도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쇼핑은 장바구니에 하루 두고 결정했습니다.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예전처럼 바로 주문하지 않고 하루 기다리기 원칙을 만들었어요. 하루 지나도 사고 싶으면 진짜 필요한 거다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하루만 기다려도 80% 이상은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내가 왜 이걸 사려고 했지? 싶은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특히 홈쇼핑에서 파는 건강식품들은 하루 지나면 이미 집에 비슷한 게 있잖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하루 기다려도 여전히 사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정말 필요한 거라고 판단하고 샀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자녀 지원은 비상시에만 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일상적인 학원비나 생활비 지원은 중단하고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도와줄 때도 이번 한 번만이라는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딸이 엄마, 큰애 피아노 학원비가 하고 말을 꺼낼 때 딸아, 그건 내가 해결해봐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의에서 들은 진짜 사랑은 독립을 지켜보는 것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차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하고 전화했을 때 아들아, 스스로 해결해 보렴. 정말 안 되면 그때 다시 상의하자고 했어요. 자녀들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차 이해해 줬습니다. 딸이 엄마가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를 3개월간 지키자 통장 잔고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남기 시작했어요. 연금 90만 원에 남편 용돈과 저축까지 가능해진 거죠. 예전에는 매달 부족했는데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니 이랬어요. 외식비가 월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고 충동 구매가 월 3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어요. 자녀 지원도 월 25만 원에서 0원이 됐고요. 총 60만 원이 절약됐습니다. 돈보다 더 큰 변화는 불안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라는 고민이 사라졌어요. 대신 이번 달은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더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돈 많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났다면 이제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라는 기대감으로 만나게 됐거든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였어요. 돈 이야기가 줄어들면서 대화의 주제가 다양해졌습니다. 딸은 아이들 교육 고민을 상의하기 시작했고, 큰아들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더 자주 얘기해 주더라고요. 남편이 여보,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돈 걱정이 줄어드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처럼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아니면 정말 늦을 수 있다는 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괜찮아. 저도 그랬거든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괜찮다는 말은 결국 방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금이 있고 적금도 있고 집도 있지만 그 자산이 5년, 10년 뒤에도 그대로일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계산해 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지출이 초과된다면 5년이면 6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10년이면 1억이 넘는 자산이 증발하죠. 더 무서운 건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월 150만 원으로 사는 생활이 10년 후에는 월 200만 원은 들 거예요. 그런데 연금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늘어나니까 적자폭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제서야 그땐 왜 안 줄였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요. 70대, 80대가 되어서 갑자기 생활비를 줄이기는 정말 어려우니까요. 복지관 강의에서 강사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노후는 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괜찮아도 75세, 80세는 또 다릅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지금 67세인데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앞으로 15년에서 20년을 더 살아야 해요. 지금처럼 매달 60만 원씩 적자가 나면 15년 후에는 1억 원 이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75세가 되면 지금보다 건강도 나빠지고 병원비도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때 돈이 없으면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더 걱정되는 건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도움을 줬지만 나중에 제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자녀들이 저를 부양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녀들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지 못했다면 자녀들도 저를 부양할 여력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늦기 전에 점검하고
지금부터 바꾸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제가 3개월 만에 경험한 변화를 보세요. 매달 80만 원씩 저축이 가능해졌어요. 1년이면 960만 원, 10년이면 거의 1억 원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건강도 좋아졌어요. 돈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사라졌거든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졌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더 즐거워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제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불안해했다면 이제는 제가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소비는 습관이고 습관은 고칠 수 있습니다. 저도 67세에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을 바꿨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처럼 딱 3가지만 정해서 시작해 보세요. 첫째, 외식이나 모임 횟수를 정해 보세요. 둘째, 쇼핑할 때 하루 기다려 보세요. 셋째, 자녀 지원의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이 3가지만 해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면 더 많은 것들을 바꿀 용기가 생길 거예요. 혹시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1년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오늘 시작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앞으로 15년, 20년을 더 살아도 경제적으로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첫 번째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 명의로 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노후 준비는 집 한 채면 충분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병원비를 낼 일이 생기고 나니까 부동산은 당장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지금 당장 쓸 수가 없는 거구나. 노후엔 부동산보다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은 덜 불안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걱정 절반은 덜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10년 뒤에 분명히 후회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누르시면 오늘 하루 귀인을 만나실 겁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 사는 60살 김미자입니다. 공공기관 사무직으로 30년 넘게 일하고 얼마 전에 퇴직했습니다. 오래 살던 아파트 한 채 있고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지금은 저 혼자 살아갑니다. 겉보기엔 안정된 노후 같죠. 남들은 걱정 없겠다 말하지만 사실 저는 매일 조금씩 불안합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단단해지려 애썼고 아이들 키워서 독립시키고 일하면서 집 장만도 했습니다. 근데 퇴직 후 홀로 남은 이 집에 있으니 마음속 공허함과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내가 아플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과연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이 실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던 중 저의 불안함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카드로 결제한 뒤 문자 메시지가 떴습니다. 잔액 120만 3천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이거밖에 안 남았나? 예전엔 늘 월급이 들어오고 생활이 규칙적이었기 때문에 통장 잔액을 그렇게 심각하게 신경 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은퇴한 지금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그 돈으로 병원비, 약값, 생활비 쓰고 나면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집은 있는데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때 늦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집을 팔까 생각도 했지만 부동산이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팔면 또 어디서 살지도 막막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가진 자산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서랍 속에 있는 부동산 등기증은 마음의 위안이 안 됐습니다. 은행에 넣어둔 예금도 갑자기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한참 멍하니 있었어요. 가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라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무 상담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건 미루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싶어서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음 한켠이 떨렸습니다. 저의 무지함이 모두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태롭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상담사분은 조용히 제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자산을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천천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있고요. 퇴직금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넣어뒀고 아이 전셋집 보증금 일부도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가진 자산만 보면 적지 않아 보였습니다. 수입은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60만 원쯤 들어오고요. 퇴직금 일부는 연금형 상품으로 전환해서 거기서도 매달 3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럼 총 90만 원 정도시군요. 생활비는 얼마나 쓰세요? 한 200만 원 정도요. 상담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매달 110만 원 정도가 부족하네요. 그건 어떻게 메우고 계세요? 그제야 제 현실이 정확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출금 통장에 남겨뒀던 돈을 조금씩 빼서 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죠. 하지만 몇 달 지나고 나니 눈에 띄게 잔고가 줄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몇 년 안에 바닥이 나겠는데 그래서 정기예금을 건드릴까 고민했습니다. 도중에 깨면 손해라는 건 알았지만 당장 급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상담사가 역시나 말하더라고요. 정기예금은 중도 해지하면 기대한 이자를 거의 못 받는 구조입니다.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으니 더 실감이 났습니다. 이 돈도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저는 자산이 있다는 걸 위안 삼았지, 그 자산이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조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노후엔 자산이 많아도 당장 쓸 수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증금 모두 구조가 문제죠. 실제로 상담사분이 사례를 하나 들려줬어요. 상가 2채를 가진 어르신이 있었는데 세입자가 모두 나가버리니 수입이 0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반면에 집은 없지만 자산을 유동성 있게 잘 나눠둔 분은 매달 16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분은 병원도 자유롭게 다니고 취미 생활도 꾸준히 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신다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많은데 그걸 지금 당장 쓸 수 없는 구조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산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들은 정말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을까?
계속 이렇게 쓰다 보면 언제쯤 바닥이 날까? 평생 모으는 데만 집중했지. 이 돈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떻게 흐름으로 바꿔야 하는지는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자산을 다시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도록 바꾸는 일이 노후 준비의 시작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상담사는 제 자산 목록을 조용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은 이어졌고 저는 입출금 통장, 정기예금, 연금 수령 내역, 자녀 보증금 등을 설명했습니다. 입출금 통장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남겨둔 120만 원 정도가 있었고 정기예금은 퇴직금 일부를 만기까지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매달 90만 원가량 들어오고 있었고 자녀 전셋집 보증금은 제 명의이긴 했지만 당장은 손댈 수 없는 돈이었죠. 상담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월 생활비가 200만 원, 수입은 90만 원이면 매달 110만 원씩 부족하신 셈입니다. 이걸 3년치로 환산하면 7,200만 원이 필요해요.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8천만 원은 유동성 있게 확보돼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진 돈은 있었지만 그걸 당장 쓸 수 있는 돈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선 생활비 3개월치 정도는 CMA 통장에 옮겨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고 필요할 때 바로 인출도 가능해요. 물론 일반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는 안 되고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비상금 용도로는 유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예금도 일부는 해지하셔서 단기예금으로 나눠보세요. 1에서 3개월 단위로 쪼개면 중도 해지 없이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낮지만 정기예금처럼 묶이지 않아서 갑작스런 지출에도 대응이 됩니다. 단 단기예금도 만기 전에 깨면 이자를 거의 못 받는 구조니까 용도에 따라 잘 나눠야 합니다. 저는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이자라도 더 받자는 생각에 돈을 묶어두는 것에만 익숙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할 때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기예금은 전체 자산 중 일부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아요. 모든 자산이 한 군데에 묶이면 위기 때 손도 못 씁니다. 그 말에 저는 내가 왜 병원비 앞에서 당황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꺼낼 수 없어서 불안했던 거였죠. 노후엔 자산의 총액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불안이 줄어요. 상담사는 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지금 받는 연금 외에 퇴직연금 일부를 월 지급형 상품으로 전환하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당장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매달 고정 수입이 있다는 건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저는 처음으로 흐름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단지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있어야 생활이 계획대로 굴러간다는 뜻이었어요. 막연한 불안 속에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그 불안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꺼냈습니다. 혹시 앞으로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넘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다 넘겨야지 생각했어요. 특히 집은 제가 살아있을 때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상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본인 집을 아들 명의로 미리 바꾸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자녀들끼리 나중에 다투지 않게 하려고 미리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원만하게 넘어가는 듯 했죠. 그런데 몇 년 뒤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 집을 팔아 요양비로 쓰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반대했어요. 그 집은 이제 제 명의입니다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애는 안 그러겠지 싶으면서도 어쩐지 그 상황이 남 얘기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꼭 갈등이 생기지 않더라도 필요한 순간에 내가 내 돈을 쓸 수 없다면 그건 내 자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자산은 무조건 본인 명의로 유지하셔야 한다고요. 상담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자산이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 결정권은 달라집니다. 필요한 순간에 내가 직접 판단하고 꺼낼 수 있어야 진짜 내 돈입니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누구한테 맡겨두는 것보다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어야 안심이 되겠네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가진 건 크진 않지만 아직은 내 이름으로 유지할 거야. 나중에 줄 순 있어도 지금은 필요할 때 내가 직접 쓸 수 있어야 하니까. 아들은 짧게 대답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짧은 말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상태로 지켜두는 게 진짜 준비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제 표정이 조금 편해졌는지 상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자산을 어떻게 나누고 흐름을 만들지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상담사는 제 자산 목록을 꺼내고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집 한 채, 정기예금, 퇴직연금. 종이에 그려놓은 간단한 표를 보니 제가 가진 자산 대부분은 묶여있는 돈이라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혹시 집을 매각하거나 줄일 계획도 있으신가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아이들한테 넘길 계획도 없고 앞으로도 제가 살 집이에요. 단호하게 대답하자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을 유지하시면서 다른 자산을 어떻게 유동적으로 나눌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상담사는 먼저 정기예금 일부를 유동성 있게 바꾸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전액을 묶어두지 말고 일부는 CMA 통장, 단기예금, 월 지급형 펀드처럼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처럼 매달 11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에선 흐름이 생기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월 단위 현금 흐름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자가 아까워서 못 건드리겠다는 예전 생각은 이제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담사는 노트 한 귀퉁이에 주택연금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거주권은 유지되며 사망 후 집을 정산해서 마무리되는 구조죠. 예를 들어 2억 원대 아파트의 60대 초반이면 월 60에서 7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도 주택연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제 상황에 맞춰 구체적으로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은 절대 안 건드린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씩 유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알고 계시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줄어듭니다. 그의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준비해두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일단은 정기예금의 일부만 나누고 월 지급형 펀드나 배당형 상품을 통해 매달 수입을 만드는 게 1단계입니다. 상담사는 표를 다시 정리하며 CMA 통장에 3개월치 생활비를 유보하고 단기 예금과 월 배당형 펀드를 병행하는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당 기준일마다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그 수입이 생활비의 일부를 책임지게 됩니다. 수익률은 예금보다 높지만 위험도 있으니 분산이 중요해요. 저는 하나하나 적어가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돈이 있다 없다만 따졌는데 앞으로는 그 돈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기준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사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노후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꺼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산이 많아도 쓸 수 없다면 위급할 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이 이번엔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자산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순간 내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였죠.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처럼 작은 구조 조정에서부터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담이 한창 진행되던 중 상담사는 제게 조용히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자님처럼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약한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가진 건 적지만 잘 설계해서 오히려 마음 편히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가 들려준 사례는 뜻밖이었습니다. 60대 중반 여성분이셨는데 자가주택은 없고 서울에 전세로 살고 계셨답니다. 처음엔 그럼 얼마나 불안하셨을까 싶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 오히려 저보다 훨씬 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동산 대신 흐름을 택하셨어요. CMA 통장에 생활비 3개월치, 단기 예금에 여유자금 일부, 그리고 월 지급형 펀드에서 매달 160만 원가량이 들어오게 설계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 한 채 없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구조를 갖춘 건 아니고요. 적은 금액이라도 쪼개서 흐름을 만든 겁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흐름이 있다는 안정감이에요. 저는 조용히 메모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분명 제 기준으로 보면 가진 게 없어 보이지만 병원 갈 때 눈치 안 보고 자녀에게 손 벌릴 일도 없고 생활비와 여가비를 스스로 관리하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진짜 내 노후를 준비한 분 같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집은 없지만 통장 속 돈은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편한 건지 몰라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집이 있다고 자산이 많다고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구조, 그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상담사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그분의 사례는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이 없어도 저렇게 준비할 수 있다니.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저도 뭔가 더 준비할 수 있겠다는 용기도 들었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단지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상담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흐름이 생겼다면 이제는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해요. 흐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흐름으로 내 삶을 어떻게 채워갈지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조금 저릿해졌습니다. 막연히 돈이 들어오면 불안이 줄겠지 했는데 정작 들어온 돈을 나를 위해 어떻게 써야 할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60대 이후는 저축의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사용의 시기예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은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아껴야 산다, 모아야 든든하다. 그게 저의 평생 철학이었으니까요. 쓰는 건 항상 두려움이었고 언제나 나중을 위해 미뤄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끼기만 하면요, 정작 돈을 쓸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 말은 어쩌면 나를 향한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망설였고 친구들과의 외출도 돈 걱정에 미루곤 했으니까요. 나중에 더 급할 때 쓰자고 생각하며 그때를 위해 계속 아껴만 두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통장에 몇 억을 남긴 채 돌아가세요. 돈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요. 가족들이 상속을 두고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 순간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이웃 어르신이었죠. 평소에 병원도 잘 안 다니시고 옷도 늘 몇 년째 입던 옷이셨는데 그분 자녀가 제게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통장에 3억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버지는 한 푼도 못 쓰셨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될까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봐. 이제는 계획적으로 쓰셔야 해요. 병원비, 여가비, 교통비, 친구들과의 식사비. 딱 항목을 정해서 매달 자신에게 주듯 쓰는 겁니다. 상담사는 종이를 꺼내 항목을 정리해 줬습니다. 병원비 10만 원, 여가비 20만 원, 교통비 15만 원, 외식비 30만 원. 이걸 고정비처럼 생각하세요. 매달 쓰기로 약속하듯이요. 그날 저도 노트를 꺼내 항목별로 적어 보았습니다. 자세히 적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막연히 돈을 쓰면 안 된다는 불안감 대신 이건 써도 괜찮다는 허락이 생긴 느낌이랄까요? 돈을 쓰는 건 사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인생에서 그 선택을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정기예금 이자 몇 %에 연연하던 저였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20만 원, 30만 원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상담실을 나설 때쯤엔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이번 달부터는 저 자신을 위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라 제 삶을 돌보는 방식이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던 그때와 비교하면 제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통장 잔액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엔 잔액이 줄면 불안했고 돈을 꺼냈으면 왠지 줄어드는 느낌에 괜히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정기예금 일부를 조정하고 단기예금과 연금형 펀드로 나눠 관리하게 되면서 매달 들어오는 90만 원의 연금에 여기에 소액이자 수입이 더해지니까 잔고가 줄어도 마음은 든든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엔 병원비 한 번 낼 일이 생기면 예금 해지를 고민해야 했고 카드 결제 후 통장 잔액 메시지를 보면 심장이 철렁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순간이 와도 이번 달 항목에 있는 병원비에서 빼면 되겠다 싶으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200만 원 정도 들지만 그중 일부는 예금에서 보완하고 일부는 흐름으로 채워갑니다. 정확히 계획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혼자 사는 삶이라서 더 그렇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본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달라진 건 돈의 구조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즘 매달 지출 내역을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글씨로 정리한 가계부도 쓰고요. 병원도 정기적으로 예약하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실버 요가에도 등록했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 앉아 깊게 숨을 쉬는 그 시간. 처음으로 지금 이 삶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그런 걸 사치처럼 여겼습니다. 돈을 쓰면 불안하니까 어디든 미뤘고 일단 참는 게 기본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한 달 예산 안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지출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시장에 나가 제철 과일을 사 먹고 가끔은 혼자 영화도 보러 갑니다. 한 번은 영화관 매표소에서 혼자세요? 라는 말에 괜히 민망했지만 막상 보고 나오니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나를 위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어떤 지출을 하든 자녀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얘야, 이달은 조금 부족해서 그런 말 꺼내지 않아도 되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망설이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아이들한테도 제가 먼저 묻습니다. 너희는 잘 지내니? 엄마는 잘 지낸다. 처음 상담을 받을 땐 정말 막막했습니다. 나만 이런 건가 싶고 창구에 앉아 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때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120만 원 남짓한 잔고에 불안에 떠는 나였겠지요. 통장에 숫자가 많아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때보다 훨씬 더 넉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뒀으니까요.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제 손에 닿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제 통장이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이 몇 채냐보다 중요한 건 그 집이 지금 나를 위해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이 있으니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래도 집 한 채 있으시잖아요 라며 부러워했죠. 하지만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던 어느 날 카드 결제를 마치고 확인한 잔고 메시지 120만 원을 보는 순간 그 말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질문이 마음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가진 자산을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도록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금 일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통장으로 옮기고 퇴직연금도 매달 생활비처럼 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저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연금 90만 원이 들어오고 필요할 땐 예금에서도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쓸 수 있는 구조가 생기니 마음이 전보다 훨씬 든든합니다. 주택연금도 상담사와 함께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건강이 더 나빠지거나 장기 요양이 필요해질 때를 대비해 미리 선택지를 만들어 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남겨야 할 짐이 아니라 내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된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젠 제가 가진 걸 스스로 꺼내 쓰고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게는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지금은 제 삶이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숫자에 쫓기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 손으로 돈을 쓰며 살아갑니다.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지금 나를 위해 쓰는 걸 미루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후엔 부동산보다 지금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더 중요합니다. 집이 있어도 당장 꺼내 쓸 수 없다면 그건 마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 괜찮겠지, 아직은 안 급해 하고 넘기고 있다면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10년 뒤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시간이 조용히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인생은 혼자다. 그 말에 공감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나는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특히 기댈 자식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다면 걱정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 덕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자식 걱정, 돈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꼭 끝까지 보셔야 노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누르시면 오늘 하루 귀인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올해로 72입니다. 김정순, 저는 그렇게 불려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엔 묵은지 한 포기, 멸치 한 봉, 작은 두부 하나. 손목이 당겼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가게 간판들 위로 한낮 햇살이 번졌고 골목 입구엔 익숙한 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부심이 그날도 제 등을 밀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까지 돌아가기엔 멀었고 언제나처럼 골목을 가로질러 건너려는 순간 짧고 날선 경적 소리, 그리고 흰색 차가 시야를 덮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건 병실 침대 위였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햇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코끝엔 소독약 냄새가 매캐하게 맴돌았고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에서 기계음과 발자국 소리만이 천천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나는 누군가의 숨소리, 낡은 에어컨의 진동, 그 모든 게 낯설고 멀었습니다. 오른팔엔 두꺼운 깁스, 왼다리는 고정 틀에 얹혀 있었습니다. 몸을 돌리려다 찌르듯 들어오는 통증에 숨이 막혔습니다. 침대 옆 수액줄이 출렁이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화장실은?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간호사는 말없이 기저귀 교체 도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뺨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눈가가 시큰거렸습니다. 창피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온 몸인데 누군가의 손에 기대야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익숙해지기보다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만 다친 게 아니었습니다. 고요하게, 아주 조용하게 내 안의 자존심도 함께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릿하게 흘렀고 밤과 낮의 경계는 흐려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나는 점점 생각의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건지, 가끔은 공중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를 처음 찾아온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들어선 그녀는 마스크 너머로 붉어진 눈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작은 몸이 제 곁에 다가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이 제 마음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며칠 동안은 정말 정성스러웠습니다. 밥을 한 숟갈씩 떠먹여주고 입가를 닦아주고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제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환자복 단추가 틀어졌다고 다시 풀어 조심스레 끼워주던 그 손길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다정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제 몸을 돌려 눕힐 때도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밤새 간병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도 제가 몸을 조금만 움직이면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어머님 불편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안하고 고마워서 말끝을 흐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손에 기대는 삶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눈빛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단정한 얼굴은 지쳐 있었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인 채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인사도 점점 짧아졌고 입술 끝이 자주 굳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식사를 다 마치지 못했는데 남기셔도 괜찮아요라며 말없이 식판을 치우더군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괜찮다라는 말이 꼭 그녀의 한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병실 밖에서 통화를 하다가 당신이 좀만 참아줘. 나도 힘들어. 흘러나온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누구에게 말한 건지 몰라도 그 말은 제 귀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 도로의 불빛이 병실 바닥에 길게 스며들었고 시트에 엉킨 제 다리는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오래 못 가겠구나. 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출근해야 한다며 병실을 비웠고 오후가 다 되어서야 다시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간병일지를 보던 그녀가 고개를 떨구더군요. 그날따라 말수도 줄었고 식사 중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며느리이기 전에 한 인간이라는 것.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기 몸도 돌봐야 할 텐데 지금은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있다는 것. 제가 바라는 것도 그녀에게 의지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에서 서로가 조금 덜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깊은 밤 소변이 급해져 며느리를 불렀는데 그녀는 간이 침대에서 잠든 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침대 난간을 붙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녀도 나도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이 돌봄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어느 쪽이 먼저 입을 열어 멈추자고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막 끝낸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원무과 직원이 작은 서류철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정순 어르신 맞으시죠? 요양병원 관련 상담 자료예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말에 얼어붙은 채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요양병원 상담 확인서. 굵게 인쇄된 제목이 마치 내 이름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받은 거였습니다. 주소, 주민번호, 상태란까지 모두 정확했습니다. 단 한 줄도 낯설지 않은 내 정보.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나를 대신 결정하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그 아이였습니다.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제 손을 닦아주며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어머님.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정했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 말 없이 이런 걸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다정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아니, 속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 큰 실망을 하고도 누구에게도 내색할 수 없을 때의 그 공허함. 하지만 곧 미안해졌습니다. 매일 병실로 와서 손발을 닦아주고 밤새 의자에서 졸다 가던 그 아이. 그 애도 분명 지쳐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걸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내내 자존심만 앞세우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에게 나는 점점 무거운 존재가 되었겠지요. 자신의 시간, 가족, 일 모두를 멈추고 누군가의 배설을 닦아야 하는 날들. 그게 얼마나 버거웠을까요? 그래도 말 한마디쯤 해줬더라면. 어머님, 이제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요. 그 한마디만 있어도 저는 마음을 달랬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었습니다. 문서도 그 결정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평소처럼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물수건을 꺼내고 습관처럼 제 이마를 닦았습니다. 그 손이 차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물인데, 같은 손인데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외면한 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병실에서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니? 속으로만 수없이 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차라리 먼저 물었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문서를 건넸다면 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고생 많았지 미안하다. 그 말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 앞서 또 상처를 주었을까요?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나도 말을 꺼내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똑같았는지도 모릅니다. 서운함보다 더 큰 미안함. 그걸 말로 꺼내면 더 아플 것 같아서 서류는 서랍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득 그 종이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말끔하게 정리된 인쇄 글자. 모든 게 정확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제 감정만 없었습니다. 퇴원 날짜가 정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려왔던 말이기도 했지만 막상 닥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있자니 햇빛이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 곧 이곳을 나간다는 생각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퇴원 얘기를 들었을 텐데 며칠째 병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쯤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그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제가 미안해졌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아, 벌써 퇴원이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 좀 해볼게요. 목소리는 피곤했고 말끝은 흐릿했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막상 그렇게 들으니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며칠 오실래요? 그 말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따라 들려온 사위의 목소리가 그 마음을 다시 얼게 만들었습니다. 둘이 일도 해야 하고 방도 부족하고 며칠은 괜찮아도 올해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을 끄고 누워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이토록 무겁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혼자 지내시기엔 아직 위험해 보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갈 곳은 결국 제 집뿐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병원 입구에 간병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기사는 말없이 저를 부축해 차에 태웠고 차창 밖으로 병원이 멀어질수록 제 마음도 점점 작아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그대로였지만 문을 여는 손이 낯설게 떨렸습니다. 몇 주 사이에 집 안엔 먼지가 내려앉았고 창문 유리는 뿌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은 금세 기운이 빠져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방안을 돌았습니다. 싱크대엔 굳은 국물 냄비가 있었고 냉장고엔 남은 묵은지와 유통기한 지난 요구르트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욕실 불을 켜려다 말았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수건을 들 힘도 없고 옷을 갈아입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공간인데 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데도 이 집은 춥고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곳, 누구도 내 안부를 묻지 않는 집. 몸은 태어났지만 마음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채였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바닥에 길게 번졌고 그 위로 먼지가 부유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밥을 짓는 것도 세수를 하는 것도 모두가 벅찼고 무릎과 어깨는 생각보다 빠르게 경직되어 갔습니다. 며느리가 병문안 마지막 날 조심스럽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어요. 어머님, 도움받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조용히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방문 요양이라는 걸 신청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일상. 며칠 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중년의 여성 간병인이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씨가 부드럽고 손놀림도 익숙했습니다. 기초적인 일들은 신속하게 처리했고 약 챙기는 순서도 꼼꼼했습니다. 물온도 괜찮으세요? 식사량은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그녀는 제게 자주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간병인은 사흘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며칠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했지만 점점 반복되는 교체에 저는 말없이 지쳐갔습니다. 어떤 간병인은 방문하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식사 보조 중에도 화면을 내려다보며 대충 손을 놀렸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 채워야 하니까 앉아만 있을게요. 그 말이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 그날 이후로는 괜히 말을 꺼는 것도 미안해졌습니다. 다음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병원 다닌다느니 남편이 백수라 힘들다느니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도 아픈 사람인데 그 앞에서는 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방문 요양이란 게 그저 시간을 채워주는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집안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간병인은 출근 도장을 찍듯 들어와 앉아 있다가 조용히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컵을 떨어뜨렸는데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스마트폰만 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허리를 굽혀 조각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손등이 살짝 베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저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들의 돌봄 대상이 아니라 그저 누군가의 업무에 불과하다는 걸. 돈을 내고 받는 서비스였지만 감정은 점점 비워져 갔고 존중받지 못한 하루하루가 제 마음을 더 깊게 가라앉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말을 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기분. 그래서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느낌. 손 하나 잡아주는 이 없는 집에서 나는 다시 서서히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빛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팔을 뻗어 빗을 들고 조심스럽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지만 그냥 견뎠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목발을 짚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생각만이 저를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동사무소까지는 버스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탈까 하다 그냥 걸었습니다. 오래 걷지 못해 가다 쉬고 또 가다 쉬고 숨이 찼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단단해졌습니다. 동사무소 민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아 들고 앉으니 창밖 나뭇가지 사이로 햇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고 안내받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와이셔츠에 네임택을 단 젊은 사람.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이승호입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똑바로 들어주는 사람은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방문 요양 써봤는데요. 잘 안 맞더라고요. 혼자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누구한테 부탁도 못하겠고 이승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요양원 같은 건가 싶어 얼굴을 찌푸리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양원은 돌봄이 중심이라면 복지주택은 생활이 중심입니다. 여긴 어르신이 사는 곳이에요. 혼자 계신 분들께 주거와 기본 돌봄을 함께 제공하죠. 그 말에 가슴이 털썩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사는 곳. 누구의 간병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업무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곳. 신청 자격은 되시고 대기자 순번은 조금 있지만 원하시면 제가 절차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기로 한 지 오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대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햇빛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승호 씨가 건넨 브로셔를 펼쳐보았다가 다시 덮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마음이 쉽게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지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런 데가 정말 있을까? 사진 속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은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안에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반신반의가 컸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집안에서 지내다 보니 그 의심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이제는 모두 어깨에 짐처럼 얹혔습니다. 나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버틴다는 자부심은 이제 고통의 이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볼펜을 들고 이름부터 한 글자씩 적었습니다. 생년월일, 주소, 건강 상태. 질문은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았던 건 내 안의 망설임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알게 되면 뭐라 할까? 괜히 자식들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판단도 구하지 않기로 신청서를 봉투에 넣고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그 누구도 몰랐으면 했습니다. 작은 손가방을 들고 동사무소로 다시 갔습니다. 이승호 씨는 제 얼굴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신청서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아야 했고 참았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창 밖으로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기를 품은 바람은 여전했지만
어딘가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내 삶을 내가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흘렀습니다. 신청서를 낸 날 이후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를 것 없는 날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전기포트를 올리고 식빵 반 조각에 잼을 발라 천천히 씹었습니다. 간병인은 여전히 들락거렸고 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장 편한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딸도 아들도 제게 그런 이야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입 밖에 꺼낸 적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면 실망도 덜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오후 3시 무렵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번호.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순 어르신 맞으시죠?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승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르신, 입주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숨이 가슴께 어딘가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네, 제가요?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떨렸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중에 입주 안내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말이 끝났는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화기를 꼭 쥐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을 때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나는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가에 번져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기쁨에도 이렇게 깊게 흔들리는 나를 보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디론가 가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집도 누구의 손도 아닌 내가 선택한 삶의 자리로 오늘 드디어 그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복지주택 입주날 나는 별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캐리어 하나, 그마저도 반쯤은 비어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어딘지 낯설고 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마지막까지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복지사 선생님이 웃으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환영해요. 오늘이 새 출발이시죠? 그 말에 나는 작게,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괜찮다고, 이건 내가 선택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순간 멈춰섰습니다. 작지만 정돈된 공간, 햇빛이 길게 늘어진 바닥, 싱크대 위에 전기밥솥, 손잡이가 달린 욕실 문. 어느 것 하나 눈에 띄는 건 없었지만 나는 거기서 이상하게 벅차올랐습니다. 누구의 집도 아니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가 선택한 내 공간. 무릎이 시큰거려 침대 끝에 조심스레 걸터 앉았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여기서 나는 다시 살아볼 거야. 짐을 풀고 복도에 나섰을 때 맞은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회색 바지를 입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왔어요. 전 옷이에요. 고추장 찌개 했는데 반찬 좀 드셔보실래요? 그녀는 말끝에 웃음을 얹었습니다. 플라스틱 반찬통 뚜껑이 덜 닫혀 있었고 붉은 국물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한마디에 가슴 안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준 것 그 자체가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순이에요.
김정순. 내가 이름을 말하자 오씨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씨가 준 가지 무침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유리 너머로 저녁 햇살이 고요하게 퍼졌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공간에 누군가의 목소리와 손길이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오 씨와 함께 마당을 돌았습니다. 고추 모종 옆에 앉은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늙은 게 아니라 이제야 우리 삶을 시작하는 거지. 나는 그 말에 작게,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나는 내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복지주택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루는 길지 않고 밤은 조용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침이면 햇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왔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배달됐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식탁, 조용히 밥 한 끼를 다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평온인 줄 몰랐습니다. 주 2회 간호사가 건강 체크를 해주고 관리실에서는 틈틈이 안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몸도 마음도 천천히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뻐근하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씻을 수 있고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달 내는 임대료는 기초연금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식사와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이전보다 절반 이상 지출이 줄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가장 나다운 삶일 수도 있겠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하루. 조용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집. 이 나이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면 가끔 오씨 할머니가 반찬을 가져옵니다. 나는 된장국이나 묵은지 볶음을 내어놓습니다. 복도 끝 작은 창문 앞에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해가 지는 걸 봅니다. 많은 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시간이 어쩌면 하루 중 가장 따뜻합니다. 창밖을 보며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가 엄마, 아내, 며느리, 보호자였던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그 어떤 역할도 없이 그냥 김정순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건 어쩌면 내 인생 처음 맞이하는 진짜 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다. 이제 정말 괜찮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저는 저녁밥을 한 숟갈 떠먹습니다. 이 조용한 집, 이 조용한 삶, 이 조용한 나날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